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금니 아빠 범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양시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많은 국민을 경악해 했던 또 살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금니 아빠로 불려서 더 궁금증을 자아냈던 인물이었죠.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5일 자녀의 여중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씨가 어금니 아빠라는 별칭을 얻게 된 계기는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 종양이 자라나는 거대 백악종을 앓고 있는 이 씨 부녀의 사연이 2006년 12월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당시 방송에서 보여준 성실한 모습과 달리 이 씨는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모금한 돈으로 여러 채의 월세 집과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딸의 친구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간 자신이 저질러온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이 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나 술, 약 등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처벌이 경감되거나 혹은 무죄 선고 이후 치료 감호를 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금니 아빠 이 씨의 처벌 형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의 성금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졌던 터라서 실망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또 실망을 넘어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또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영학 씨 지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네, 우선 제가 사건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난 추석 연휴부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중학생인 딸 친구를 숨지게 했을 뿐 아니라 그 범인이 말씀하신 대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영학과 딸은 말씀하신 대로 거대 백악종이라는 유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발육과 함께 잇몸 부근에서 종양이 자라는 세계적인 희소병인데요. 계속 종양을 제거해줘야 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치아까지 함께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금니 아빠라는 말도 어금니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빠라는 뜻에서 스스로 붙인 별명입니다. 이 병이 딸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유전이 된 것인데요. 딸의 치료비를 위해 열심히 모금 활동을 펼치는 이영학의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습니다. 천사 가면을 쓰고 철저히 이중 생활을 해온 이영학의 삶은 여러 가지 의혹에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뜻밖의 호화 생활, 이게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에쿠스와 BMW 등 최고급 차량을 몰았고 또 수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온몸 문신도 새겼습니다. 또 돈이 많이 드는 차량 개조도 취미 생활로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 3개짜리 30평 넘는 집이었는데요. 1년 넘는 기간 동안 월세 90만 원을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영학은 변변한 직업이 없이 딸 치료를 위한 후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호화 생활 자체가 의혹인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면서 동네 식당이나 인근 상점들을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평상시에 음식을 주문하면 5, 6인분 이상 주문을 했고 또 배달을 가보면 또 집안에 여성이 여러 명 있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또 신발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영학이 자신의 SNS를 통해 미성년 여학생을 모집한다는 글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성매매 영업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현재로서는 짙은 상황입니다. 실제 경찰은 이영학 주거지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 개 발견을 했고요.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부터 서울 역삼동 인근의 오피스텔을 이영학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원금 유용 의혹과 지난달 5일 자택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진 아내 최모 씨의 죽음까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처벌 수위를 말씀하셨는데 처벌은 우선
사정 당국의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기소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따져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검경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검찰은 지난 13일 금요일이었죠. 경찰로부터 살인 사건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한 첫날 7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고 거의 매일 조사를 벌이는 등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영학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경찰과는 조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락가락 진술인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지는 좀 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영학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부분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성매매 알선, 네. 또 아내 사망, 또 후원금 유용까지 3가지 의혹입니다. 아내가 숨진 뒤에도 이미 CCTV를 통해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다시피 아내가 숨진 뒤에도 침착한 모습이 CCTV에 찍혔고 또 사체에서 폭행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수상한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아내 최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후원금 유용에 대해서도 참 관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영학은 개인 모금 내역에 대해서 신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모아줬다면 이것은 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또 판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관련 법리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는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성추행이나 앞서 설명한 의혹들에 대한 혐의가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영학의 정신 상태에 대한 부분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네. 수사기관의 정신감정 결과는 추후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데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은 우선 구속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최대한 살인에 대한 범행 동기를 밝히고 이후에 한 차례 더 구속 기한을 연장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량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어디까지 밝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요. 이번에도 미숙한 초동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씨의 잔혹한 범행의 대상이 된 여중생의 유족이 지난 9월 30일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CCTV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여중생의 어머니가 40분 가까이 지구대에 머물면서 이 씨의 딸과 수차례 통화를 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당시 지구대 안이 분주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씨의 딸과 통화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초동 수사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공개된 CCTV 화면에 따르면 지구대 안에 경찰관들과 서너 명의 다른 민원인들이 있긴 하지만 소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종자 명단에 기입되어야 할 마지막 행성지는 가장 중요한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빈칸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종 피해와 자발적 가출에 대한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초동 대처가 늦어진 것인데요. 더욱이 실종 신고 다음 날까지 피해 여중생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늑장 대처가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희생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부실 초동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실종 신고 방법에 대해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만 빨리 찾았더라면 이렇게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을 텐데 또 이렇게 한 번 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당시 수사 상황을 되짚어보면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지요. 네, 먼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CCTV를 보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CCTV를 보면 지난달 30일 밤 11시 45분입니다. 네.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서울 망우지구대에 들어섭니다. 실종 신고 접수된 시각이 밤 11시 20분쯤이니까 한 20분쯤 뒤, 그러니까 112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한 뒤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은 겁니다. 네.
지구대 안에서는 경찰관들과 함께 서너 명의 다른 민원인들이 서성거릴 뿐 그다지 혼란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0분 가까이 지구대에 머문 여중생의 어머니는 이영학의 딸과 수차례 전화 통화까지 하면서 관련 정보를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지구대 안이 분주해서 이영학 딸과 통화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다른 민원인들이 자리를 떠난 뒤 잠잠해진 뒤에도 여중생의 어머니가 지구대에 머문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피해 여중생에 대한 정보 수집도 많이 부실했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적어야 할 항목의 절반도 못 채웠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인 마지막 행선지 이거를 빈칸으로 남겨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나흘 동안 실종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판단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네. 실종 신고를 한 뒤 경찰은 이영학의 집을 2차례나 방문을 했고요. 심지어 사다리차까지 동원해서 집 안에 들어갔는데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3일까지 시간을 허비하다가 4일에 경찰서장에게 첫 보고를 하고 합동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이 숨진 것은 1일 낮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경찰 대처가 빨랐다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실종아동 업무 처리 규칙을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제가 현행법을 찾아보니까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장이 현장 출동 경찰관을 지정해서 탐문 수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추가 경찰관을 투입하여야 하고 또 범죄와 관련됐다고 판단이 들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 경찰의 행보는 이와 달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겁니다.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과 피해 부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1일,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접수한 그 다음 날이 돼서야 그 이영학의 존재를 알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이영학의 딸과 통화한 사실을 뒤늦게 알려줬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피해 여중생 부모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 여중생이 이영학의 딸을 만났다는 얘기를 신고 당시부터 수차례나 했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저에게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또 지구대에서 이영학의 딸에게 전화하면서 옆에 있는 경찰관한테 옷차림새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불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늑장을 부렸다는 것이죠. 집 수색도 피해 부모가 사다리차를 불렀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며 머뭇거렸고 이런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피해 그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이때는 추석, 명절, 특별 치안 활동 기간으로 경찰이 정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은 당시 초동 대처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종 신고를 하실 때는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실종 시각, 장소, 또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 또 옷차림은 어땠는지, 또 누구와 마지막에 만났는지 등 모든 것이 다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의심되는 사람이나 장소가 있다면 역시 경찰에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뭔가 좀 더 달라지는 계기가 돼야 될 텐데요.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만큼 뭔가 정확한 결론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금니 아빠 범죄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양시창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큐 S 프라임과 YTN 24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내년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지정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에 따라 최근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벌써 코포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수학 포기자를 수포자라고 일컫는 것처럼 코딩 포기자의 줄임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YTN DMB에서 방영 중인 다큐 S 프라임에서는 미래의 언어, 코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코딩이 정확히 무엇이며 코딩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IT 리더들이 입을 모아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한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코딩을 사랑하는 문과생이라고 하는데요. 문과생이 코딩에 빠져들게 된 계기는 소프트웨어 수업을 통해 웹사이트와 어플을 직접 만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코딩 동아리의 절반 이상이 비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코딩이라는 것이 공대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딩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코딩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에서는 본격적으로 코딩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었는데요. 코딩이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학습으로 코드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기계와의 소통이 불가피한 미래에서는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인 코딩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자동문, 에스컬레이터, 자판기 등의 기계나 전자기기 또한 모두 코딩이 적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계에서 작동하는 코딩의 원리를 보여주어 코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개발자 대표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재들이 아이들이 따라하기엔 너무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코딩은 너무 어렵거나 반대로 단순한 놀이가 아닌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세계 여러 학자들도 컴퓨팅적 사고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컴퓨팅적 사고는 단편적 사고에서 벗어나 종합적 사고로 나아가는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보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핵심이 바로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코딩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코딩을 활용하여 드론을 배우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코딩을 통해서 드론을 조정하는 것을 교육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코딩에 접근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지금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사회에서 써먹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되리라 예측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코딩은 미래 세대의 양질의 일자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코딩을 일상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동물병원의 수의사도 만났습니다.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보호자와 수의사를 연결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는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를 코딩을 통해 실현해 지금의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새로운 기술과 기기가 개발되는 현대사회에서 코딩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딩 열풍, 이제 코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코딩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문가의 의견으로 프로그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육 인력, 즉 학교에서 코딩을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코딩 교육은 기술 교육이 아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생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미래의 언어 코딩 편에서는 본격적인 코딩 교육 도입에 앞서 코딩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와 내용이었는데요. 더불어 코딩을 활용한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코딩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자의 견해와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이후에는 우리나라 코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남았는데요.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큐S 프라임은 우리 일상 속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과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일상 속 이야기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과 함께 주변 산과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인데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흔히 보았던 서점들이 이제는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으로 인해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라졌던 동네 서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담고 돌아온 동네 서점에 대해 YTN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가볍게 술을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는 술집이 아니라 서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서점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인터뷰에서 변화된 서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색 서점들의 모습을 몇 군데 더 소개했는데요. 자연을 주제로 한 지역 작가의 작품이나 소규모 출판사가 낸 독립 서적만 취급하는 서점도 있었습니다. 5평 남짓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 더욱 정겹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작품만으로 꾸며진 서점도 있었는데요. 눈먼 경쟁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서점의 주인은 대량 출판된 책 외에도 덜 알려진 책을 유통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동네 서점들은 대형 서점에서는 느낄 수 없던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동네 서점은 단순히 책을 구매하는 곳만이 아닌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지역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도심 속의 쉼터로 거듭난 동네 서점에 대한 보도는 매우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동네 서점에 들러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책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잔인하고 경악스러운 사건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유용한 정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유용한 소식과 정겨운 이야기를 담은 뉴스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 교수로부터 언론 보도의 사실 검증 확인과 정확성 문제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연일 보도되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은 경악스럽습니다.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의 범죄 행각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파문은 충격 그 이상입니다. 전과 18범인 그가 10년이 넘게 소시민 행세로 선행 표창까지 받으면서 저질러 온 사악한 범행은 한 범죄자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지난 2006년 한 방송사에서 어금니 아빠의 약속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올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 이상 TV와 언론에 소개됐다고 합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 책도 발간하며 후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언론도 농락한 것입니다. 미디어 효과 이론에 의존 효과와 점화 이론이 있습니다. 의존 효과 이론은 산업사회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미디어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미디어 효과 이론에서 본다면은 피의자는 그동안 TV와 신문을 통해 잘 알려진 미담의 주인공으로 각인된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인물 검증에서 보다 세심하게 검증을 못한 점입니다. 한 메이저 일간 신문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체크 못한 점에 대한 공개적인 자책과 반성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그들 가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조금만 눈여겨봤으면 하는 점입니다.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를 세워두고 방송 촬영 때는 택시를 탔으며 아내는 고급 팔찌를 차고 방송에 나와 후원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알려진 미담에 가려져서 주변 취재가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행여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에 영향이라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동안 피의자의 호화 생활에도 월 160만 원가량의 복지 지원을 받아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에도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안전망에 허술하게 구멍이 뚫려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모방 범죄나 제2의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언론이 단순 중계식 보도나 소나기식 보도를 지향하고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사실 확인 보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언론의 사회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심층적인 분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